한국 기술력에 외신 충격받아 긴급회의 KF-21 레이저 무기 발사 장면 포착. 한국 기술 얕잡아본 일본 놀라 경악. 10월 28일에 개최된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KF-21 보라매에 탑재될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은 공대함 유도탄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이 의결되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국산화된 공대함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는 관련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적 해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향후 KF-21과 함께 패키지로 수출도 기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에서 35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약 5,641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공대함 유도탄 사업 추진 기본 전략에서 공개된 사업 기간은 2026에서 35년이며 사업 기간에는 전체 개발과 1차 양산 기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략 6에서 7년 안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개발 기간이 가능한 배경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초음속 미사일 분야에 대한 오랜 기술 축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제품 개발에 해당하는 모델이 다목적 공중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개발될 예정이기에 탐색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 사업 이외에 전파 적외선 동시 투과착 및 돔 개발 사업, 초고속 운동에너지 침투탄도 기술 사업, 합동전술 데이터 링크용 순항 유도무기, 체계 설계 기술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개발 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어떠한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졌기에 밀리터리 리뷰 이지 2501호를 통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KF-21N에 장착된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모형입니다. 미국이 KF-21에 대한 자국산 공대함 미사일 통합을 허락할 가능성이 낮기에 한국형 공대함 미사일 개발이 결정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현재도 한국군이 사용 중인 핵심 무기체계 개발 방식은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과정을 거쳐 대략 7에서 10년간의 개발 기간을 투입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보라매를 비롯해 K2 흑표, K9 자주포 등의 주력 무기는 하나같이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을 거쳐 개발된 무기입니다. 국기연이 매년마다 사용하는 선행 연구비는 약 1조 원에 달하며 그 대표적인 결과물로 K9A2 자주포입니다. 여기서 탐색 개발이란 사용군의 성능 요구에 맞추어 신무기에 사용될 신기술을 개발 및 검토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탐색 개발 단계에서 개발될 무기체계 성능과 구성 요소가 완전히 결정됨은 물론 사용군과의 최종 협의를 통해 무기체계의 최종 성능과 양산 가격 등의 실제적인 내용이 확정됩니다. 이어서 체계 개발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신기술 개발보다는 탐색 개발 중에 확보된 기술과 구성품을 가지고 시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무기 성능의 90%를 결정하는 것이 전체 개발비의 10에서 20%만 차지하고 있는 탐색 개발이고 체계 개발은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미국을 통해 도입한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기법은 분명히 장점이 많았지만 현재 여러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무기체계 개발 방식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개발에 대략 7에서 10년이 필요해. 무기 개발이 완료됨과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본 문제에 대응해 국내에서는 국기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 다양한 선행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한국의 달라진 무기개발 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공군이 운용 중인 AGM-84리터 공대함 미사일로서 1990년대에 도입한 하프는 현재 퇴역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KF-21 보라매용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이나 목표된 중량이 달성될 경우에는 F-50에도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에 대한 탑재가 허가될 경우 노후화된 AGM-84 하푼의 대체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공군은 KF-16 전투기용으로 1990년대 후반에 AGM-84 블록 공대함 미사일 수십 발을 도입했고 2000년대 초반에 F-15K를 도입하면서 AGM-84리터 공대함 미사일 수십 발을 추가로 구입한 상태입니다. KF-16의 경우 양산 수량이 140대, 현재 133대 운용, 되어서 2개의 대형 전투비행단과 1개 전투비행전대가 구성되었고 이 중에 서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제20 전투비행단에서만 AGM-84 블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부대가 제한된 이유는 업체 측이 전투기마다 개별로 무장통합 비용을 요구했기에 예산을 줄이고자 공대함 전투의 가능성이 높은 제20 전투비행단, 서해안 담당, 소속 KF-16에만 하푼 운용 능력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KF-16을 KF-16U로 개량하면서 소수의 AGM-84리터 하푼 블락하이와 훈련탄이 추가 도입되었지만 워낙 그 수량이 미미해 장착 테스트와 정비 훈련용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 공군이 AGM-84리터 하푼 블락하이를 대량 구매하지 않는 배경에는 어느 정도 한국형 공대함 미사일 개발 가능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공군 F-15K의 통합된 타우러스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미국제 전투기에 대한 한국형 공대함 무기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국산 전투기에 외국제 무장 장착을 잘 허가하지 않지만 F-15K에 대한 타우러스 통합 사례처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통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은 KF-16의 성능 개량 사업 시기를 활용해 AGM-84리터 하푼 블락하이를 통합했지만 대량 도입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KF-16 성능 개량형에 대한 AGM-84리터 하푼 블락하이의 통합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대만이 한국에 앞서 F-16 성능 개량 사업과 AGM-84리터 하푼 블락하이 통합 작업을 먼저 수행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할 기회가 있었기에 통합은 했지만 사실 한국 공군의 공대함 미사일에 대한 관심도는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국형 공대함 미사일의 통합 가능성이 존재함은 물론 기존의 구형 하푼 공대함 미사일을 개량할 수도 있었기에 대량 구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공군도 점차로 우수한 공대함 미사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될 KF-21 보라매에 대한 미국제 공대함 미사일의 통합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설사 KF-21의 하푼의 통합이 가능하더라도 이지스급 방공함을 해마다 3, 4척씩 뽑아내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하푼은 너무나도 무력한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공대함 미사일 운용 현황과 통합 문제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KF-21에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 분리되는 장면입니다.
미국이 암남의 통합을 거부함에 따라 유럽제 미티어가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3월 한국 공군은 나는 사업명으로 공대함 미사일 선정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분석 공고를 발표합니다. 선행연구는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KF-21 보라매와 F-15K 성능 개량형에 탑재할 수 있는 아음속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독자 개발 혹은 해외 도입 가능성 모두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선행연구 조사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미국이 KF-21 보라매에 대한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무기체계 통합을 허가하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향후에도 미국이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F-15K의 경우 미국 공군이 채택한 신형 공대함 미사일인 AIM-158C 라이슴의 통합이 가능했지만 미국 측이 터무니없는 통합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으며 실제 일본이 이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미국 공군 F-15E에서 AIM-158B DSM이 발사되는 장면입니다. AIM-158C 라이즘은 AIM-158B DSM을 공대함으로 변형시킨 모델이므로 통합이 아주 용이함에도 보잉은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은 중국 해군의 팽창에 대응해 AIM-158C LSM 공대함 미사일을 해군과 함께 공동 개발의 B-1B 폭격기를 시작으로 현재 F-35A에 대한 통합 장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98대의 F-15J의 X-82 V1S 레이더를 포함하는 대규모 성능 개량을 적용함과 동시에 AIM-158C 레이슴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보잉사는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전달한 1차 견적과 비교해 무려 3배나 개량 비용을 폭증시켰고, 경악한 일본 정부는 개량 사업 중단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재개된 협상에서도 개량 비용이 여전히 높았기에 일본은 개량 숫자를 68대로 줄였지만 보잉의 장난질은 여전해서 AIM-158C LSM 통합 비용을 처음에 합의한 980억 엔, 약 9천억 원에서 무려 2180억 엔, 약 2조 1000억 원으로 폭등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격노하면서 2021년 8월에 다시금 협상을 일시 중단했고 2021년 12월 30일에 계약된 F-15J 성능 개량 사업에는 LSM 통합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F-15J 성능 개량 사업 개념도입니다. 보잉사의 횡포로 인해 일본과 한국 모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도 F-15K 성능 개량 사업을 검토하면서 보잉사의 가격 폭등으로 인해 현재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IM-158C LSM 통합은 아주 깔끔하게 포기하였습니다. F-15에 대한 LSM 공대함 미사일 통합 비용이 급등한 이유에 대해 보잉 측은 전기 부품 부족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이 늘어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보잉사가 자사의 실수로 발생한 막대한 적자를 동맹국을 털어서 메우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공대함 미사일 개발에 정치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일본이 공개한 SM-3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했음에도 현재 개발 사업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한국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선택한 것과 비교해 일본은 완성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보충하면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2000년대 중반부터 초음속 대함미사일 연구를 시작해 2017년 7월까지 SM-3 초음속 대함미사일 시제품을 사용해 총 15번의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의 SM-3는 일본의 F-2 전투기에 두발 탑재가 가능하도록 중량을 940kg으로 줄였고 마하 3급의 속도와 200km급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3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개발이 완료된 SM-3를 양산하지 않고 곧바로 사거리를 400km로 늘린 개량형을 개발할 것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바로 SM-3개로 알려진 개발 사업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에 수정 발표한 SM-3개 사업 내용은 2020년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89억 엔, 850억 원의 개발비를 지급해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것이었으나 2021년에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21년 9월 15일에 공개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시험 장면입니다. 사실 일본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개발되었지만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과 한국이 완성 단계에 도달한 초음속 공대함 및 순항미사일 배치를 포기했는지, 이와 비교해 현재의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이 왜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과 일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및 한국형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근본적인 기술적 차이가 존재하며 일본이 포기한 이유를 상세할 수준의 우수성을 한국형 모델은 가지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리뷰 이지 2501호를 통해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현황,